요즘 주식 계좌 열어보신 적 있으세요? 열어봤으면 아실 거예요. 빨간색이어야 할 숫자가 온통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는 그 기분. 뉴스에서는 코스피 역사적 신고가 어쩌고 하더니 정작 내 계좌는 역사적인 마이너스를 갈아치우고 있는 거죠.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하나 시켜놓고 슬쩍 옆 테이블을 보면은 다들 증권사 앱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식당 사장님은 손님이 줄었다며 한숨을 쉬고 거리에 나가보면은 확실히 사람도 줄었고 차도 줄었어요. 분위기 자체가 싸늘해진 느낌이에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빚내서 주식을 산 사람들의 계좌에서 강제로 주식이 팔리고 있어요. 본인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요. 증권사가 가장 빠르게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가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호가가 얇은 종목은 하한가 근처까지 밀리기도 하고요. 그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은 주가가 더 떨어지잖아요. 주가가 더 떨어지면은 또 다른 사람의 담보 비율이 무너지고, 그러면 또 반대 매매가 터지고,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지금 한국 증시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외국인은 한 달에 20조 원어치를 팔아치우고 나갔는데 개인들은 빚까지 내서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 도대체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건지, 그리고 이게 진짜 걷잡을 수 없는 폭락으로 번질 수 있는 건지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국 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먼저 외국인 자금 이탈부터 짚어야 합니다. 3월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도한 금액이 135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 이건 한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순유출 규모입니다. 기존 기록이 뭐였냐면요. 2020년 3월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모든 자산이 투매됐던 그 시점에 110억 4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었거든요. 그때도 충격적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25억 달러나 넘어선 겁니다. 팬데믹급 공포보다 더 큰 돈이 한 달 만에 빠져나간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한꺼번에 빠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환율입니다. 3월 4일 오전 한때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어요. 이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환율이 높다는 건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한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들어오는데 나중에 수익을 실현해서 달러로 가져갈 때 환율이 올라 있으면은 주가가 올라도 실제 달러 기준 수익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눈에는 한국 주식이 이중으로 위험해 보이는 겁니다. 주가 하락 리스크에다가 한차선 리스크까지 겹치니까요. 같은 돈이면은 그냥 미국 국채를 샀거나 달러 자산으로 옮기는 게 훨씬 안전하잖아요. 실제로 글로벌 자금이 미국 증시와 달러 자산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터졌어요.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면서 중동발 불확실성이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때 글로벌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자산을 줄이고 안전자산으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신흥시장으로 분류되는 나라의 주식은 가장 먼저 정리 대상이 돼요. 거기다 한국 증시 자체에 대한 구조적 불신도 한몫하고 있어요. 성장성이 제한적이라는 인식,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상 북한 리스크까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외국인이 빠져나간 건 알겠는데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잖아요. 외국인이 파는 주식을 대체 누가 받고 있는 건지. 개인 투자자입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던지는 물량을 거의 전부 받아주고 있어요. 3월 9일 하루만 봐도 외국인은 8,350원 기관은 5,562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는데 개인은 무려 1조 3,71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거든요. 이런 구도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개인 투자자들 상당수가 자기 돈이 아니라 빚으로 주식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은 신용거래 융자 등 이른바 B2 규모가 약 33조 원 수준까지 불어났습니다. 사상 최대치예요. 3월 6일 기준으로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 잔액만 32조 7,890원에 달하고요. 여기에 증권사, 예탁증권 담보 융자까지 합치면 26조 3,619억 원이 추가됩니다. 이것도 한 달 새 2,376억 원이 늘었어요. 그리고 5대 은행의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40조 127억 원, 2월 말 39조 149억 원에서 한 달 만에 1조 2,979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마이너스 통장까지 긁어서 주식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외국인은 빠지고 있는데 왜 개인들은 빚까지 내서 사는 걸까? 혹시 진짜 기회라서 그런 건 아닐까?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심리예요. 실제로 과거의 위기 때 주식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낸 사례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과거와 다른 건 이 매수가 자기 돈이 아니라 빌린 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규모가 역대 최대라는 점이고요. B2가 왜 위험한지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신용거래로 주식을 사면 증권사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대신 산 주식을 담보로 잡아두죠. 근데 이 담보의 가치, 그러니까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은 증권사는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담보 비율을 맞추라고 추가 증거금을 넣으라는 통보를 합니다. 돈이 있으면 넣으면 되겠죠. 근데 이미 빚내서 주식을 산 사람이 여유 자금이 있겠어요. 기한 내에 돈을 못 넣으면은 증권사가 알아서 주식을 팔아버려요. 이게 반대 매매입니다. 미수거래는 더 급박해요.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고 이 영업일 안에 돈을 갚아야 하는 초당이 레버리지 거래인데 기한 내에 못 갚으면은 다음 거래일에 바로 강제 청산이 들어가요. 실제로 3월 5일 기준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금액이 77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가 2200선까지 밀렸던 2023년 10월 24일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대 규모예요.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도 6%를 기록했고요. 근데 이 수치도 빙산의 일각이에요.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하는 건 미수거래의 반대 매매뿐이거든요. 신용거래, 반대 매매까지 포함하면은 실제 규모는 이것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반대 매매가 왜 이렇게 무서운 거냐고요? 단순히 개인이 손해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반대 매매의 핵심은 속도예요. 증권사는 빌려준 돈을 최대한 빨리 회수하는 게 목적이니까 시장가 주문이나 최우선 매도가로 주식을 던져버립니다. 호가가 두터운 대형주라면은 큰 충격 없이 소화될 수 있어요. 근데 호가가 얇고 매수세가 약한 중소형주에서는 이 물량이 주가를 순식간에 끌어내려요. 그러면 뭐가 벌어지냐? 그 종목이 급락하면은 같은 종목을 담보로 잡고 있던 다른 투자자의 담보 비율도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반대 매매가 터지고 그 물량이 또 주가를 끌어내리고 이게 연쇄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면은 옆에 있는 것도 무너지고 그 옆에 있는 것도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 최악의 경우 체결 가격이 하한가 근처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도미노가 개별 종목을 넘어서 시장 전체로 확산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조 단위로 매도하는 와중에 개인들의 반대 매매 물량까지 한꺼번에 쏟아지면 시장에는 파는 사람만 가득하고 사는 사람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가가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수급만으로 급락하게 됩니다. 이른바 패닉셀링이죠. 그리고 이게 주식시장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 건 단순히 숫자 하나가 바뀐 게 아니에요. 환율 상승은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와 원자재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달러가 비싸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건 곧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져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릴 수가 없어요. 금리를 못 내리면 빚을 진 사람들의 이자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요. 그러면은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가 더 얼어붙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자금이 더 빠져나가면은 주식시장뿐 아니라 채권시장의 변동성까지 커지고요. 기업의 달러 부채, 상환 부담도 늘어납니다. 외환 당국이 환율을 방어하려면 외환 보유액을 풀어야 하는데 그러면은 외환 보유액 감소라는 또 다른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좀 큰 그림이 보이시죠? 주식시장의 문제가 환율로 번지고 환율이 물가로 번지고 물가가 금리로 번지고 금리가 다시 실물 경제로 번지는 근데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물 경제 쪽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불이행자가 16만 6,562명을 집계됐습니다. 전체 개인 사업자 대출 보유자 32만 8,341명 중 5%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쉽게 말해서 자영업자 20명 중 1명은 3개월 넘게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빠르게 늘었는지 보면은 더 놀라실 거예요. 2020년 말에는 5,145명이었거든요. 4년 만에 30배 넘게 폭증한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원리금 상환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저축은행 쪽은 더 심각합니다. 전체 개인 사업자 대출 차주수는 약 10% 줄었는데 금융채무불이행 차주수는 오히려 40% 가까이 늘었어요. 저축은행 차주 10명 중 1명이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뜻입니다.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또 다른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4.8%에 달했습니다. 벌어들이는 돈의 1.4배가 빚이라는 거예요. 자영업자,
전체 가계대출은 1072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고요. 이게 왜 증시와 연결되느냐?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은 연쇄 반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가 빚을 못 갚으면은 은행의 연체율이 올라가요. 연체율이 올라가면은 은행은 새로운 대출을 줄이게 되고요. 대출이 줄면은 실물 경제에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안 돌면은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은 자영업자의 매출이 더 떨어지고, 또 악순환이죠. 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담보 그리고 변동금리 구조에 묶여 있다는 게 문제예요. 만약 부동산 가격까지 조정을 받거나 금리가 다시 오르는 국면이 오면 금융 시스템 전반에 스트레스가 걸릴 수 있습니다. 자영업 부문은 국내 고용과 내수 소비의 핵심 축이에요. 여기가 흔들리면 소비와 고용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폐업이 늘고 소득이 줄면 가계 소비가 축소되고, 그러면 내수가 더 얼어붙는, 이건 성장률 하락, 세수 감소, 지역경제 침체로까지 번질 수 있는 거시경제 차원의 위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 한국 경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세 가지가 터지고 있는 겁니다. 첫째, 외국인 자금의 역대급 이탈, 환율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가고 있고요. 둘째, 개인 투자자의 역대급 비투. 그 빈자리를 개인이 빚으로 메우고 있는데 그 규모가 33조 원으로 사상 최대이고요. 셋째, 자영업자의 대규모 채무 불이행, 내수 경기의 근간인 자영업이 금리 부담과 매출 부진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터져도 심각한 문제인데 동시에 맞물리면 서로를 증폭시키는 구조가 됩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주가가 하락하고, 주가가 하락하면은 개인의 반대 매매가 터지고, 반대 매매가 터지면 주가가 더 하락하고,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이 겹치면은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해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은 대출이 위축되고, 대출이 위축되면 자영업자가 더 힘들어지고,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내수가 꺼지고, 이게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냐고요?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떠올려 보세요. 당시에도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갔고, 환율이 치솟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봤어요. 그때 교훈이 뭐였냐면, 시장의 하방 압력이 한번 가속되기 시작하면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개입해도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지금도 비슷한 우려가 나옵니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매수하거나 외환당국이 환율에 개입하는 것만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근본적인 원인인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와 과도한 레버리지, 그리고 실물 경제의 약화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당장의 개입은 시간 벌기에 불과하니까요. 과거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했잖아요. 당시 일본도 부동산과 주식에 과도한 레버리지가 쌓여 있었고, 거품이 꺼지면서 대규모 자산 가격 하락과 금융권 부실이 연쇄적으로 터졌거든요. 물론 지금 한국의 상황이 그때 일본과 완전히 같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과도한 빚이 쌓인 상태에서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는 역사가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팩트부터 직시해야 해요. 지금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빠진 상태에서 개인 자금만으로 주가를 방어하는 구조예요. 이건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많이 사도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하면은 현물 매수로는 하락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빚으로 투자하는 건 수익이 날 때는 레버리지가 되지만 손실이 날 때는 그 레버리지가 그대로 독이 됩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추가 증거금을 넣을 여력이 없으면은 가장 안 좋은 타이밍에 가장 안 좋은 가격에 강제로 팔리는 거예요. 선택권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시장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공포에 살아.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빚 없이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린 돈으로 투자하면 시장이 바닥을 찍기 전에 내 계좌가 먼저 바닥을 찍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필요한 건 구조적인 대응이에요. 취약차주에 대한 선별적 채무 재조정, 고정금리 전환 지원, 그리고 자영업자를 위한 업종 재편 및 폐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시스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환율 방어도 마찬가지예요.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개입해서 일시적으로 환율을 누를 수는 있지만 외환 보유액을 계속 소진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리스크가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 기반을 유지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을 다시 어필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해요. 결국 지금 상황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가 동시에 맞물린 복합 위기의 초입이에요. 외국인 자금 이탈과 개인의 과도한 레버리지, 그리고 자영업 부문의 채무 위기,
이 세 가지가 서로를 먹이면서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단기간에 증시가 급락하는 패닉 장세가 올 수도 있고 자영업 부문의 연쇄 부실이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도 있어요. 카드 연체 등 가계 부채 전반으로 부실이 확산되면 금융 시스템 자체에 균열이 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중동 정세가 안정되거나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면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될 수도 있고요. 환율이 안정되면 지금의 매도 압력도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빚을 지렛대 삼아 투자하는 건 최악의 경우를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해요. 지금 한국 경제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빚으로 떠받치는 시장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불안한 균형이 깨졌을 때 우리는 어떤 충격을 맞이하게 될 건지, 이건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은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할 때라는 거예요. 투자든 사업이든 빚의 규모를 점검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버틸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 증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진짜 위기의 시작인지 아니면 과도한 공포인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B2,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뭐가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